나이는 10살. 고향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에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려니 그 당시의 추억들이 질풍에 불려오듯 내 가슴에 파고든다. 슬픔과 즐거움,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내 몸을 흔든다. 그야말로 다양했던 지난 날의 꿈이다. 어두침침한 뒷골목, 화려한 건물, 시계탑, 그 시계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얼굴 등이 뇌리에 되새겨지고 아늑하고 따뜻한 방이나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음산한 방, 꽤나 역한 냄새를 풍기던 토끼집, 그 토끼를 기르던 하녀, 약을 다리는 냄새나 말린 과일 냄새가 코를 찌르던 부엌이며 헛간 등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곳에는 두 개의 세계가 함께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양쪽 끝에서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한쪽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여기에는 양침 밖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 엄격한 가풍, 광명과 청아한 공기 등이며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품행도 격조가 높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아침 예배와 찬송가를 부르는 곳도 그 세계이며 크리스마스에 축하 파티가 열리는 곳도 역시 그 세계였다. 그곳에는 미래로 통하는 직선적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절제가 있는 생활을 하려면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세계는 내 집 한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동떨어진 세계였다. 냄새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으며 장래성이랄지 요구 역시 달랐다. 그 제2의 세계에는 하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으며 기이한 이야기와 스캔들이 그치지를 않았다. 너무 기가 막혀 어이없는 일, 뜬구름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이다. 그 세계에는 도살장도 있고 형무소도 있다. 고주망태가 된 주정뱅이가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의 귀따가운 입씨름도 있다. 외양간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낳고 마국간에서는 늙은 말이 쓰러진다. 이야기라고 해봤자 강도나 살인이나 자살에 대해서 제멋대로 짓거리는 것뿐이다. 처절하고 광포하고 잔악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서도 그렇고 누우면 뒤통수가 닿는 뒷집에서도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흔해 빠졌으니 예사로워져서 길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경찰관의 순찰이 그칠 사이가 없음에도 뒷골목에서는 불량배들이 판을 친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부어라 마셔라 술을 퍼마시고 여편네를 때리는 놈도 있다. 저녁 때가 되면 둑을 무너뜨릴 물살처럼 여공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술을 걸어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노파도 있다. 숲속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리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른 놈이 경관에게 붙잡혀 가기도 한다. 이처럼 더럽고도 무섭고 냄새나는 곳이 제2의 세계이다. 그러나 내가 거처하는 방은 냄새나는 그 소용돌이 밖에 있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가면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있고 의무와 양심, 관용과 사랑이 있다. 그것은 정말이지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고막이 찢어지도록 시끄럽고 음산하며 폭력이 난무하고 잔악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도 멋있는 점이었다. 그런 것이 어째서 멋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한 걸음만 건너뛰면 어머니의 품속으로 도망쳐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멋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웃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어 한데 겹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그렇다.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그녀는 양친이 거처하는 방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손을 새로 다려서 허리에 두른 앞치마 위에 포개놓고는 맑고 높은 목소리로 제법 가락을 빼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럴 때의 리나는 완전히 양친의 세계, 즉 우리의 제1세계에 질서와 평화가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곧 그 뒤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 같은 데서 머리가 없는 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줏간 앞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우기도 한다. 이때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세계, 즉 제2세계에 속해버리고 비밀의 베일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뿐이 아니라 이 겹쳐진 양극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며 내 경우엔 특히나 더 심했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 양친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눈을 돌리건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건 도처에 이와 같은 별도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나 불쾌감,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 제2의 세계에 속해 있는 셈이었다. 아니, 속해 있는 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상주하는 사람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으로 가슴을 죄일 때가 있는 반면 이 세계에서 산다는데 어떤 보람마저 느끼기도 했고, 여기에서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겹고 살맛이 안 나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자주 있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양친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밝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세계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며 거기에 도달하자면 우선 여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어려운 테스트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그 길을 걷고자 하니 언제나 캄캄한 또 하나의 세계 곁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곁을 지나다가 자칫하면 캄캄한 세계에 빠져들어 어둠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밝은 세계로 가려다 자칫 발을 헛디뎌 어두운 세계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의 입맛 쓴 경험담을 나는 수차례 들었다. 제2의 세계에 걸려들어 탕화가 되어버린 아들에게는 자기네 아버지 곁으로, 즉 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었다. 과연 그랬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악인이나 불량배가 날뛰는 어두운 세계를 동경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세계에서 비뚤어진 삶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탕화가 올바른 길로 돌아선다는 것을 나는 퍽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입 밖에 내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감으로서, 하나의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가슴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요릿집 같은 곳에 변장을 하고 출몰하거나 두 팔을 흔들고 정정당당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내 방에 나타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누나들도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들의 인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다. 나보다도 인간미가 있고 품행도 단정하여 밝은 세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결점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얼빠진 짓을 곧잘하고 또 어딘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 얼빠지고 모자라는 것이 나만큼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들의 결점이 내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들의 결점이 내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악과의 접촉에서 얻은 고통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어두운 세계가 그녀들보다 훨씬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들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양친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싸움이라도 벌어진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싸움을 먼저 건 것은 내 쪽이기 때문에 누나들과 싸운 죄는 내게 있다고 빌었다. 이것은 내 양심 이상의 어떤 도덕 규범 같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양친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양 다리를 걸친 나는 딱지가 붙은 불량배들한테는 거리낌 없이 짓거릴 수 있어도 누나들한테는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많았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날에 누나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 얌전한 동생인 채 하는 내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멋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에 나는 정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천사가 된 내 덕분으로 누나들도 마치 무슨 여신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 있었다. 달콤한 행복의 꿀맛이 아마 이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날이 흔히 찾아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는 감미로운 이 꿀맛을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날이 많았다. 처음에는 얌전한 채 하면서 사이좋게 놀아보려고 사념이 없는 마음으로 누나들과 만나는데 어쩌다가 말다툼을 하다 보면 그 입씨름이 크게 번져 싸움판이 되고 만다. 화가 나면 나는 신성불가침인 그녀들이기는 해도 지독한 욕을 마구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너무하다. 누나들한테 내가 이런 욕을 하다니. 하고 가슴을 지지는 듯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하던 욕을 마저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후회와 통안이 얽힌 어두운 시간이 찾아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들한테 빌어야 하는 슬픈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이 지나면 다시 밝은 세계에서 한 줄기의 광명이 비치고 모순과 후회가 없는 조용하고도 감사에 가득 찬 행복이 찾아와서 잠시나마 좀 길 때는 몇 시간가량 내 곁에 머물러 준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국가 임야를 관리하는 영림 주임의 아들도 나와 같은 클래스였는데 그 애들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모두가 고집개나 부리는 개구쟁이들이지만 공인된 선의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이미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내가 친구로 사귄 애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라틴어 학교가 아닌 일반 소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있던 근처의 아이들과도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한 아이, 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오후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내 나이는 아마 만 10살을 몇 달가량 넘어섰다고 생각된다. 이웃의 두 소년과 함께 달리기를 하며 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보다 몸집이 큰 아이가 끼어들었다. 나이는 13살가량으로 성격이 난폭한 소년인데 일반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양복점 주인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주정뱅이였다.
때문에 이웃 간에서도 소문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사나운 놈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한패가 된 것이 고마울 리가 없다.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크고 몸집도 큰 그는 벌써 어른 티가 났으며 공장의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내곤 했다. 우리 셋은 그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강둑을 내려가서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 근처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용하다 버린 폐품이었다. 유리 조각이나 녹슨 쇠붙이, 부서진 의자, 경대, 철사가 풀어져 나간 들통 등이 양쪽 강가의 교각을 반 이상이나 메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직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더 우리는 프란츠 크로모가 시키는 대로 그 폐품 더미를 해치고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로모는 우리가 주워온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슬쩍 훑어보고는 호주머니 속에 쑤셔넣든가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납비나 노쇠나 구리 같은 쇠붙이가 없는가 잘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모두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짐승의 뿔로 만든 낡은 빗도 마찬가지다. 나는 크로모와 함께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싫었다.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었다. 그것은 크로모 같은 막대 먹은 놈과 함께 놀았다고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크로모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모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 소년과 한데 어울리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그쪽이고 우리는 그저 복종할 뿐이었다. 내가 크로모와 한데 어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작업을 끝내고 우리는 강가의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모는 퇴하고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럴 때의 몸짓은 어른들의 그것과 꼭 같았다. 침을 뱉고 싶은 자리에 명중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짓거려댔다. 모두가 못된 장난을 했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늘어놓고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치른 것처럼 우쭐대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잠자코 있었는데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크로모가 화를 내지 않을까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두 친구들은 크로모가 우리를 다리 밑으로 끌고 올 때부터 나를 제쳐놓고 그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외톨박이가 된 셈이었다. 그들 셋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를 미루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무언의 반항이랄지 도전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고 상류사회 명문의 아들인 나를 크로모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른 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만약 내가 크로모한테 얻어맞는다고 해도 맞아 죽는다고 해도 말려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감으로 가슴이 죄어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무슨 이야기든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해야 했다. 내용인즉 거리 어귀에 있는 물레방아 근처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포대나 훔쳤는데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고 제일 맛이 좋은 레네테와 골든 파르멘의 종만 골라서 훔쳤다고 했다. 나는 코앞에 들이닥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엉터리 거짓말로 꾸며댔지만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고지듣도록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데는 꽤나 자신을 갖고 있었다. 기왕에 꾸며낸 도둑질 이야기니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것으로 크로모의 환심을 살 때까지 계속해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줄거리에 가지를 붙이고 잎을 달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내리고 있는 동안 한 놈은 망을 보고 있었어.
신나게 사과를 따고 있는데 포대가 꽉 찼으니 그만 내려오라잖아. 망을 보던 걔가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포대가 터질 지경인 거야. 무거워서 끌고 가지도 못하겠던 걸. 하는 수 없이 절반가량 덜어놓고 반 포대만 갖고 갔지만 나머지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배길 수가 있어야지. 30분쯤 지나서 또 습격했지 뭐야. 그땐 사과를 더 따진 않고 남겨두었던 것만 가져왔거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곧 박수 소리가 날 줄 알았다. 거짓말을 꾸며대다 보니 나중에는 너무나 열이 올라 그 도둑질 이야기에 나 자신조차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근데 그거 진짜냐? 한참 만에 프란츠 크로모는 일부러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찌르듯이 들여다보면서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진짜지. 그래? 진짜라 이거지? 그럼 틀림없이 진짜라니까. 나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너 그거 틀림없이 진짜라고 맹세할 수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 같았으나 크로모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응 하고 대답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에 맹세를 걸고 라고 말해봐.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맹세를 걸고.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말했다. 그럼 됐어. 크로모는 만족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쏘아보더니 얼굴을 저쪽으로 돌렸다. 이젠 살았구나.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숨소리가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 것은 물론이다. 야, 그만 가자. 크로모가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정말로 기뻤다. 다리 위에 올라가자 나는 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다가 이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서두를 건 없잖아. 어차피 너랑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크로모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앞장을 서서 건들건들 걸어갔다. 나는 다른 박질을 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크로모는 우리 집 쪽으로 여전히 건들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여 노쇠로 만든 현관문의 손잡이와 유리창문이 둔한 석양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두 번째로 안도의 한숨을, 그때는 다리 밑에서와는 달리 마음껏 길게 몰아쉬었다. 폭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었다. 어머니 방에 열려있는 창문으로 커튼 자락도 보였다. 아, 마침내 겨우 내 집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올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 손을 뒤로 돌려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어느 틈에 따라 들어왔는지 프란츠 크로모가 내 뒤에 서 있지 않은가. 타일을 깐 현관 바닥에 떡 버티고선 그는 내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서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하고 나직하면서도 귀청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흠칫 놀라면서 그를 돌아다 보았다. 내 팔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이 자식이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를 괴롭힐 작정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생각했다. 큰 소리로 소리치면 누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주기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나름대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뭐 별건 아니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들어왔지. 다른 애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한데. 뭔데? 말해봐. 나 빨리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음, 그 아까 네가 말한 과수원 있잖아.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너는 물론 그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겠지? 몰라.
난 방앗간 주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확실한 건 나도 모르지. 크로모는 갑자기 소나귀에 힘을 주더니 내 팔을 비틀어 돌리면서 자기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자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입 언저리에는 심술궂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얼굴 전체에 잔인함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다. 과수원 주인이 누군지 네가 진짜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주인 있잖아. 벌써부터 사과 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너 몰라? 어떤 자식이 훔쳐갔는지 가르쳐 주면 이마르크를 준다고 했거든. 그 도둑 대장이 꼬리가 이렇게 밟히고 말았으니까 안 됐네. 이마르크라. 아니, 크로모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한 놈은 망을 보고 몇 놈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땄다고 네가 아까 신나서 말했잖아. 아니 하지만 크로모 설마 내가 한 말을 퍼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은 했으나 그의 명예심에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었다. 그런 인간에게는 배신 행위쯤은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와 판이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뭐라고? 퍼뜨리지 말라고?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 곤란하지. 야, 이 말은 그나가 작은 돈인 것 같아? 나는 거지 새끼야. 우리 집에 니네 아빠처럼 돈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냄새나는 폐품 더미를 뒤적여서 이마르크를 만들자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입술만 두어 번 뻥긋뻥긋 거리면 되는 일을 포기하다니. 하여간 너 같은 돈 많은 새끼들은 나 같은 거지들의 속을 알 리가 있나. 너무 등신 같은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이마르크라. 어쩌면 더 생길지도 모르겠네. 도둑놈을 모조리 잡아준 셈이니까 말이야. 그러고는 내 팔을 놓았다. 현관 안에는 이미 평화나 안전이 없었다. 크로모의 독설이 삼켜버린 것이다. 내 주위에서 밝은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프란츠 크로모는 나를 틀림없이 밀고 할 것이다. 나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일러 바칠지도 모른다. 잘못하면 경찰관에게 붙잡혀 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불안과 공포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모든 위험과 혐오가 나를 응징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에 걸고까지 맹세하지 않았는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크로모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호주머니란 호주머니에는 모두 손을 넣어보았다. 사과 한 개, 나이프 하나 나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마침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 시계가 있었다 참. 케이스는 은이었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낡고 고장난 골동품 같은 시계다. 그것은 죽은 할머니의 유물이었다. 시간을 가리키지 않는 시계지만 그저 갖고 다니고 싶어서 갖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얼른 시계를 꺼냈다. 크로모, 주인한테 일러 바치는 건 너무하잖아.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응? 그것도 좀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이 시계를 줄게. 이거밖에 나 진짜 가진 게 없거든. 은시계야, 은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지만 알맹이는 그래도 꽤 값지거든. 시계방에 가서 조금만 손을 보면 돼. 시간은 딱딱 맞을 거야.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엷은 웃음을 띠면서 그 큼지막한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이 거친 손이 나에 대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적의를 품고 내 생활과 평화를 송두리째 움켜쥐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은시계야, 은시계.
나는 은이라는 데 악센트를 주어 다시 말했다. 이까짓 거 은이면 뭐해? 이거 어차피 고물 아니야? 거기다가 시계는 가지도 않고 고장난 거잖아. 아, 그는 완전히 멸시하는 투로 내뱉듯이 말했다. 아니야, 이거 봐, 프란츠. 내가 부탁할게. 이거 좀 받아줘. 진짜 은이야. 응? 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 너도 잘 알잖아. 그는 더욱더 매섭고 차가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아, 더 얘기해봤자 맑게 못 알아쳐먹는 것 같으니까 그만 가야겠다. 내가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너도 생각할 수 있지? 뭐 싫으면 경찰에 연락해도 좋아. 거기 있는 폴리하고는 나하고는 꽤 막역한 사이니까 말이야.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이대로 돌려보냈다간 큰일이다. 나는 그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불만을 품고 돌아가면 도둑질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 뻔하다. 그 뒤에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여러 가지 고통이 내게 밀어닥친다. 그 지경을 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프란츠, 프란츠, 내가 정말로 부탁할게. 고장난 시계를 줬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은이잖아, 은. 프란츠, 주인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건 농담이지, 응? 그치, 농담이지.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되게 하려면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지. 프란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해봐. 뭐든지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웃기 시작했다. 부잣집 도련님,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내가 꼭 꼬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나는 지금 입만 떼면 이마르크의 은화를 거머쥐게 되어 있어. 소나기에 거머쥔 돈을 내팽개칠 만큼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근데 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 좋은 음식에도 이렇게 내밀 만큼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마르크만 내놓으면 우리가 했던 이 이야기는 다 농담이 되겠지. 그의 속셈은 알고도 남았다. 그러나 은하 이마르크,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없는 의미에 있어서 10마르크, 100마르크, 아니 1000마르크나 마찬가지로 큰 돈이었다. 내게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맡겨둔 저금통이 있긴 했지만 그 속엔 숙부나 다른 손님들이 왔을 때 얻은 10페니, 5페니, 동전이 몇 개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 밖에는 한 푼도 없다. 그 무렵 나는 양친으로부터 용돈이라고는 받아 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길 구멍이 없었던 것이다. 프란츠, 그치만 난 정말로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하지만 다른 물건 같은 거라면 뭐든지 줄게. 근데 진짜로 돈은 없어. 한 푼도 없다고? 크로모의 얼굴은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돈은 없지만 인디언 동화책도 있고 인형도 있어. 아, 그리고 컴퍼스도 있어, 컴퍼스. 이거 모두 다 너한테 줄게. 크로모는 들은 척도 않고 있다가 퇴하고 타일 바닥에 침을 뱉었다. 입 닥쳐. 그따위 허튼 수작에 내가 넘어갈 것 같냐? 뭐 컴퍼스도 있다고?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돈 주라고 돈. 그는 막무가내였다. 프란츠,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주지 않는단 말이야. 없는 걸 자꾸 주라 그러면 어떡해? 사정이 그렇다면 내일까지 돈을 마련할 여유를 줄게. 내일 이 마르크를 갖고 와. 방과 후에 시장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시장 어귀. 거기로 이 마르크를 갖고 오라고. 만약에 약속을 어긴 날이 있으면 그땐 정말 용서 없다. 가져와.
프란치, 얘기는 알아들었지만 없는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 응? 야, 이 병신아. 그런 것까지 내가 결정해줘야 되냐? 니네 집은 부자잖아. 돈이 왜 없어? 징징거리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일 방과 후에 시장 어기 2마르크. 알았지? 다시 말하는데 안 가지고 오면 오늘 있었던 거 농담 아닐 거다. 프란츠 크로모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는 아까처럼 입을 삐죽거리면서 퇴퇴 침을 뱉어놓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